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한은이 사상 첫 빅스텝을 단행을 했습니다. 기준금리가 이제 1.75에서 2.25%로 상승을 했습니다. 한은 설립 이후에 처음으로 이렇게 많이 올린 거죠. 또 기준금리를 3차례 연속 올린 것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금리를 연속해서 올리고 또 올리는 폭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폭으로 올렸습니다. 그만큼 인플레이션 압력이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은은 이렇게 행동을 했어요. 물가 정점은 4분기 초로 전망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0.25씩 계속 올리겠다고 발표를 했죠. 과연 인플레가 올해 말이면 잠잠해질 수 있을지 굉장히 회의적이지만 어쨌든 인플레가 계속된다는 걸 인정했고 금리는 계속 올릴 거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0.5% 올린 거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결정했다고 한은 총재가 얘기를 했죠. 앞으로의 경기 흐름이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인데 물가 위험도 높기 때문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공표를 한 것과 같고 또 시장과 경제 주체들한테 이 뜻을 명확히 전달한 거라고 입장을 밝혔어요. 이렇게 되면 경기 침체는 더더욱 확실해지는 거죠. 그렇지만 경기 침체보다 인플레가 더 우선이라는 걸 인정하고 연말 되면 기준금리가 최소 3%가 될 거라고 준비하라고 얘기해 준 것과 같아요. 그동안 저금리를 통해서 수많은 빚을 지고 있는 우리 국민들 이제 고통 적응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부동산이나 주식가격 조정 불가피하죠. 그동안 빚내서 집 사라 하면서 레버리지를 활용하지 않는 것 그거 현대사회에서는 멍청한 짓이라고 온갖 얘기로 빚 얘기를 부추겨온 사회입니다.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거운 자산이에요. 그래서 빚을 지면 굉장히 큰 단위로 빚을 지게 되고 또 그 빚을 상환하는데도 굉장히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일입니다. 초저금리가 계속될 줄 알고 이렇게 빚을 잔뜩 지어놨는데 이제 고금리 시대가 열렸고 침체와 조정은 필연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왔어요. 이제 와서 빚투 영끌 신중하라고 얘기한다? 이제는 아무리 등 떠밀어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빅스텝이 끝이 아니죠. 금리는 더 오를 예정이고 인플레는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금리는 더 오를 예정이지만 인플레가 잦아들 기미는 보이지 않아요. 경기 침체가 예정되고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시장을 감싸고 있습니다. 연말 되면 기준금리 3%, 인플레 공포 이제 시작이고 기준금리 이렇게 올라가면 대출금리 연말만 돼도 8% 가는 거 당연시 여겨야 되는 이제 그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빚투 영끌을 통해서 집 주식 살 때 아니다라고 하는 총재가 말하니까 20, 30대가 굉장히 상처를 받죠. 이미 과거의 경험을 통해 이런 시기를 겪었던 세대들은 크게 움직이지 않았지만 젊은 세대들은 앞다투어 뛰어든 부동산 시장인데 이들한테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라고 이미 저질러 놨는데 이야기하니까 한숨을 쉴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부동산 가격과 주식 가격은 조정될 수밖에 없고 젊은 세대 인플레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3%대 돈 빌렸으면 평생 그 수준으로 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거 아니다라고 하는 총재가 찝어서 얘기해 줬어요. 위험이 있다고 생각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는데 이거 빚내기 전에 해줬어야 될 얘기들입니다. 완전 사후 약방문이죠. 죽은 뒤에 약을 쓰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집을 산다는 거 인생의 가장 큰 소비를 해버린 영끌들입니다. 몇 억 단위로 빚을 땡겨놨고 천조도 많다고 했던 가계부채는 어느새 1900조가 되었습니다. 이미 일이 벌어지고 난 후에 이제 와서 하지 말라고 한들 이거 통용이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빚을 내서 올라가는 부동산을 사지 못해 안달인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그들은 아무리 일을 해도 손에 쥐는 게 없는 고난의 시기를 꽤 오랜 시간 버텨야 합니다. 깡통 월급 계좌가 속출할 거죠. 7%대 대출 금리가 되면 500만원 월급쟁이 같은 경우는 300만원을 빚 갚는 데 써야 합니다. 그럼 200만원 남죠? 최저임금밖에 안 되는 돈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굉장히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계부채 문제 너무나 심각하다고 수차례 얘기를 했지만 사람들 집값 오르는데 이거 팔아서 금방 갚아버리면 된다고 굉장히 가벼이 여겼습니다.
근데 그 무게감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어요. 가계부채 통계로 잡히는 건 1900조밖에 안 되지만 이거 외에도 숨겨진 빚이 많다고 말씀드렸죠. 850조의 전세 보증금, 또 개인과 동일시되는 자영업자 대출 900조, 엄청난 빚을 가게는 지고 있습니다. 빚을 안 낸 사람이 없을 정도죠. 부동산에 다 취해가지고. 근데 이제 인플레가 계속되고 외환은 빠져나가고 나라 안 망하게 하려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왔습니다. 이쯤에서 그치면 버텨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더 현실은 가혹하죠. 앞으로 더 고통의 시간이 될 걸 확실시 해주는 소식이 미국에서 날아왔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9.1%를 찍었습니다. 41년 만에 최고죠. 지난달에도 최고를 경신했다고 했는데 그거보다 더 오른 수치가 발표가 됐어요. 이미 금리를 고속으로 올리고 있고 자이언트 스텝까지 했는데도 물가가 잡히지를 않습니다. 물가가 오른 원인을 보면 에너지와 렌트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에너지 같은 경우 지금 별 뾰족한 해결 방법이 없죠.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일시적이라고 믿고 싶었던 인플레가 장기화되고 있고 유례없는 수준의 상승을 보이고 있으니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또 에너지, 렌트 이런 부분들은 장기간 물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요소입니다. 그러니 이게 정점이 아닐 거다라는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죠. 더 인플레가 지속될 상황이기 때문에 더 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입장이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이 통계가 구닥다리라고 얘기하면서 매우 다급한 모습을 보였죠. 얼마나 급하면 대통령이 통계 지수를 의심하는 이런 발언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인플레 해결이 미국의 최우선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할 방법, 금리 인상밖에 없죠. 미국 연준 자이언트 스텝 한 번 더 하고 계속 올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이제 울트라 스텝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 번에 1% 올리는 걸 이야기하죠. 선진 7개국 G7 중에서 캐나다 같은 경우는 바로 1% 올렸죠. 인플레를 대응하기 위해서 1% 올리고 또 양적 긴축도 계속하면서 인플레 잡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인플레를 잡는데 왜 금리를 올리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하면 수요와 공급 곡선을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을 하면서 전 세계가 멈췄죠. 병 때문에 모든 게 멈추면서 그동안 글로벌화해서 저렴하게 많이 생산해서 공급은 항상 원활했었는데 이 공급은 미처 줄어들지 못하게 됐어요. 경제가 멈추니 수요는 축소되는데 공급은 계속되니까 원유가 마이너스를 보이는 그러한 기현상까지 나타났던 게 코로나 초기의 모습입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돈풀기를 한 거죠. 사람들이 병 때문에 돈 못 벌고 해서 위축되지 말라고 돈 마구 뿌려가면서 이 상황을 벗어났습니다. 근데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는 코로나 발생으로 공급망이 거의 파괴되다시피 했죠.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제 백신 맞고 경제 활동이 재개가 됐습니다. 수요는 회복이 되는데 공급은 여전히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 되니 인플레가 발생을 했어요. 수요를 맞춰주지 못하는 공급 때문에 인플레가 발생을 하고 있으니 이제 이러한 인플레를 잡을 길은 수요를 누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를 줄이는 건 그동안 남의 돈을 거저 쓰면서 펑펑 소비할 수 있었던 사람들한테 이제 소비하지 못하도록 금리를 올리는 길,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은 계속되고 있어요. 금리 인상을 통한 수요 축소만이 인플레를 잡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도 모자라 울트라 스텝 얘기 나오는 이유, 지금 요만큼 올렸다고 해서 수요가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강한 조치, 신속한 조치를 하려고 미국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역사상 처음으로 빅스텝을 했습니다. 근데 겨우 0.5 했습니다. 우리나라 상황만 보고 0.5를 올렸는데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역전은 기정사실화 됐습니다.
미국이 물가 상승률 9%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래서 금리를 한꺼번에 1% 올리는 이런 조치를 고민하고 있는데, 1%씩 올리는 거 급격한 경기 침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려되는 시나리오가 아니었는데, 이제 그 가능성이 80%를 넘어섰습니다. 0.75를 올리든 1%를 올리든 어느 쪽이든 미국의 기준금리는 이제 우리나라의 금리보다 더 높아지는 상황이 옵니다. 한미 금리 역전이 되면 우리나라 더더욱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돼요.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 6%대까지 치솟아 올랐기 때문에 빅스텝을 했는데, 사실 미국보다 더 심각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물가지수 산정에는 자가주거비가 안 들어가죠. 자가주거비는 보유한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빌려줬다고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임대료, 이걸 이야기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물가지수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이거 빠지게 된 이유는 뭐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물가가 계속 올라가면 임금도 올려줄 수밖에 없는데, 자가주거비를 제외를 하면 그만큼 물가 상승 수치는 낮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임금은 덜 올려주고 연금도 덜 올려주면서 노동자의 저임금 체제를 유지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뺀 형태로 물가지수를 산정을 합니다. 대신 이 부분은 전세제도에 의존하게 만들었죠. 전세를 통해서 실질적인 주거비 인상분을 눌러놓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신 부동산 가격 부양을 통해서 이 상승분만큼이 집값에 귀속되도록 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형성이 됐어요. 자가주거비라는 거, 자기가 집을 사는 비용 또한 고려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전세는 무이자와 같으니 그만큼 실제 올라가는 것 대비해서 낮은 상승폭으로 반영되게 됩니다. 이렇게 눌러놓은 전세금이 부동산 가격을 지지하는 형태로 시장이 유지됐고,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는 시점에서는 이 전세금이 집값 상승분으로 이어지면서 그 상승분이 집값으로 귀속되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전세금, 그동안 빚을 통해서 받쳐놓고 있었던 전세금이기 때문에 고금리 상황이 되면 이 전세 비용마저도 비싸지게 되는 거죠. 집을 사용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올라가는 거, 물가 지수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만큼 사람들의 호주머니가 얇아지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자 부담보다 월세가 더 싸기 때문에 지금 전세의 월세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얘기는 이자가 됐든 월세가 됐든 주거에 치러야 되는 비용 자체가 미국과 같이 올라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렌트비의 상승은, 즉 주거비용의 상승분은 인플레의 추가적인 요인이 되고 실제 쓸 돈이 없어짐을 의미합니다. 좀 개념이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미국보다 더 심각한 상황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미국은 1% 올리는데 우리는 0.5% 올려서 과연 대응이 될까요? 여기에 더 큰 문제, 우리나라는 미국과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인플레 시대를 견뎌낼 수 있는 나라들, 그만큼 물건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자원 무국이죠. 또 대부분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상황에서 달러의 유출이 계속되고 있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죠. 외환 보유고를 마구마구 풀어서 지금 원화의 가치 방어를 하고 있는데, 원화값이 금융위기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만 역대 최대 83억 달러를 순매도하면서 물타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돈이 형편없는 가치를 보이고 있어요. 외환 보유액 4,400억 달러도 채 안 되죠. 전달보다 90억 달러 넘게 줄었는데 이거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그 이후에 가장 큰 감소입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더 좋은 거 아니냐, 과거의 얘기죠.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 원자재 수입해가지고 가공해서 물건 파는 나라인데 이 원자재 가격 자체가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 아무리 많이 팔아도 적자를 보이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또 자이언트 스텝 내지는 울트라 스텝 하면 원화가치 추가 하락은 불가피한 상황이죠. 지금 외환 보유액 4,382억 달러인데 이 중에 실제로 당장 쓸 수 있는 현금 같은 달러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6월 말 외환 보유액 보면 대부분이 유가 증권으로 가지고 있죠. 예치금이나
특별 인출권 이런 거 차지하는 비율이 10%도 안 됩니다. 그만큼 위기가 왔을 때 단기 유동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외환보유고 계속 쭉쭉 빠지고 있죠. 이는 시장의 영향력이 매우 높죠. 환율을 방어하려면 외환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계속 쓰다 보니 점점 고간이 비고 있어요. 환율은 그런데 계속 오르죠. 1324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또 일부 조정이 되겠지만 갖고 있는 달러를 풀어가면서 막고 있는데 지금 환율이 이렇게 오르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 소득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 때문에 엄청난 부채를 짊어지게 됐죠. 더 이상 쓸 돈이 없습니다.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고 있고 지금 지고 있는 빚은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 2배 가까이 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빚의 가장 큰 문제점, 금리가 올라갈 때 그 고통이 배가 된다는 건데 금리는 고공행진하고 있어요. 2%, 3%대 빌렸던 돈이 이제 6%, 7% 달라고 하는 이게 1년도 안 돼서 바뀌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데 미국에서 더 빨리 금리를 올리겠다고 하니 이 상황은 더 심각해지겠죠. 아직 한미금리 역전 일어나지 않았고 지금 열심히 방어하고 있는데도 환율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환율이 계속 올라간다는 거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외국 자본 더 빠져나갈 구실이 되는 거죠. 아직 역전되지도 않았고 방어하고 있는데도 환율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 얘기 외국의 자본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해서 아무리 이익을 보더라도 이를 자기들이 쓸 수 있는 달러로 바꿔 나갈 때 손실이 나는 구조임을 뜻합니다. 그럼 여기에 외국인들 계속 투자하고 있을까요? 외화 유출은 더 급속화될 수밖에 없죠. 마치 브라질 헤이라 투자했을 때 수익률 몇십 프로 준다고 해도 환율이 형편없으니까 결국 마이너스 치는 것과 똑같은 이러한 구조, 외국인들 돈을 더 뺄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가 됩니다. 이러니 선제적인 대응, 더 적극적인 대응이 정말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미 기준금리 역전돼도 우리 괜찮을 거다. 그리고 금리 막 올렸다가는 경기 파탄 날 거다. 이런 얘기 하면서 멈칫멈칫 머뭇머뭇 하는 사이에 정말 나라 망할 수도 있는 심각한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